오문범의 좀. 네, 부산 지역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에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만 올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내려야 될 텐데. 비가 좀 많이 오기를 그러니까. 간절하게 바라게 되네요. 많이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주제가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된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이 법의 공식 명칭은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네. 줄여서 보통 고준위 특별법이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원전수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보관량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후화된 원전도 많고 하다 보니 네. 어떻게 하면 이 사용 핵연료를 잘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고 이제 이 법도 그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속적으로 고준위 방패장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단체 특히 이제 원전이 밀집돼 있는 이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중간 저장 시설 혹은 임시 저장 시설의 연구 단지화를 우려해서 이제 단체들이 많이 반대를 꾸준하게 해왔던 그런 주제거든요. 네. 일단 특별법 내에는 중간 저장 시설 그리고 연구 폐기장 구축 계획이 일단 포함돼 있고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규정과 환경 영향 평가 기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네. 예. 다만 이제 이전에도 뭐 환경 영향 평가가 없었던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민 설명회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네.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 그게 문제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도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예.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법안 통과를 통해서 일단 폐기물 관련돼 있는 규정이나 뭐 일단 목표 연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업계라든지 뭐 원전 관련돼 있는 학계나 이런 데서는 환영을 하고 반대로 시민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고준위 특별법에서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이 폐기물 저장 시설 또 지역 선정 요기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일단 중간 저장 시설이 2050년 그리고 연구 처분 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연도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둘 수 있겠고요. 일단 원전 확대에 대한 뭐 우려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근데 원전을 일단 가동하고 있는 이상 연구 처리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EU가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죠. 이제 텍소노미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 텍소노미와 연관해서 신규 원전이 에너지원으로 녹색 에너지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2050년까지 방패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분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처분장을 만드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정확하게 37년 아무리 빨라도 3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부족한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이미 뭐 목표들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네. 부지 선정 절차에 13년이 걸리고요. 안전성 검증에 14년 그리고 실제 건설도 10년 정도. 그러면 지금 시작한다면 2062년도가 돼야 그러니까 우리 뭐 법이 정하고 있는 2060년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62년이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근데 2050년까지는 방패물 처분장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텍소노미여야 하는데. 네네. 자, 이 모든 절차가 뭐 잘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뭐 여러 차례 방패장 건립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컸기 때문에 네네. 부지를 구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 법안의 중간 저장 시설 연구 처분장 건설 전에 원전 부지 안에다가 임시 저장 시설을 짓도록 하는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가득 찼어요. 폐기물이. 꽉 차서 이걸 어디 옮길 데가 지정돼 있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습식으로 물에 담궈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요거를 이제 밖으로 꺼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게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 부지 주차장, 야외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된 건식 저장 시설. 그러니까 습식이 아니고 예. 이제 말린 상태로 올려서 이제 보관하는 임시 저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환경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이 특별법에서 이 부분에
부분을 이제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해왔던 건데 어쨌든 현재 추진 중인 그 한수원의 이제 이사회가 의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식 저장 시설을 이제는 뭐 법적으로 될 수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거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그대로 추진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게 중간 저장이든 연구 처리장이든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원전 운영 국가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 결정을 한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이고 네. 그것도 10년 전으로 부지를 확보한 지역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 국토가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미국도 아직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토지가 엄청 좁지 않습니까? 그쵸. 국토가 좁다 보니까 또 이게 인구 밀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처리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이제 그 적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잘 기억하시는 게 부안 방패장일 겁니다. 부안군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가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반대해버리면 이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그럼 지금 있는 게 임시 저장 시설인데 그럼 임시 저장 시설을 다른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뭐 원전 주변에다가 그대로 놔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앞서 해외 경우도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실제 원전 운영 국가 중에 이 연구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핀란드. 핀란드.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핀란드는 어떻게 과정이 됐냐면요. 원전을 지을 당시에부터 부지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983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때부터 부지 확보를 같이 추진을 했으니까 폐기장 부분을 세월로 보면 거의 40년이 넘는 세월 아닙니까? 네. 그 세월 동안 꾸준하게 논의를 시작해 왔고 그 결과로 2001년도에 온킬루토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정해서 2004년도가 됐을 때 인허가용 지하 연구시설 온칼로를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연구시설을 이제 저장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패장 온칼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고준위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면 네. 이 방사능이 고도로 이렇게 분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저준위 경주에도 방패장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저준위이라는 이제 중전위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네. 크게 영향되지 않는 예를 들면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준위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고준위는 말 그대로 이제 폐기물에서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방사능에 피폭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온칼로도 보게 되면 이 화강암 지층 지하 420m 이 안반 터널 아래에다 그 구덩이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 처리된 처분 용기로 감산 후에 사용 핵 연료를 매립하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그 안반 튼튼한 어떤 토지 지향과 예.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예. 핀란드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있는데요. 스웨덴이 이제 1977년도 고준위 방패장 부지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부지 선정에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 포스마크라고 하는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2022년 1월에 이 포스마크 방패장 건설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핀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승인된 나라고요. 미국도 핵폐기물 관리법을 제정을 하고 네바다주에 있는데 연구저장소 건립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미국이. 그죠, 그죠. 근데 거기도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보류가 됐고 예. 지금은 중간 저장시설 연구 폐기장은 아니고요. 이것만 여러 군데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하는 프랑스도 있는데 네. 프랑스도 처분장 입지만 지금 선정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홋카이도와 같은 이제 지자체 세 곳에 승인만 돼 있고 1단계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저장 시설은 어쨌든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폐기물을 이제 연구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예. 엄청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고 국토 규모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나라들조차 이 연구 처분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네. 우리나라는 법은 제정했지만 과연 신청을 한다더라도 주민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막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그렇죠.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이 법안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부지 선정 기준이 없다. 네네. 이것도 지금 큰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특별법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하위 법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지역에 어떤 혜택을 부과한다. 아마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 법령에다가 해당 지역에 뭐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고 네네.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교도소 통합교도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도 엄청나게 부산시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네. 심지어는 교도소를 통합하는 문제도 그렇는데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될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연구 저장 시설을 만든다. 네. 어떤 혜택으로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지역 내 관리 중인 임시 저장 시설이 그대로 연구 단지화되는 예.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법안 논의 때 윤종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을 원전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법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정말 타당한 이야기이죠. 예. 그러니까 말은 이제 핵 폐기물이 넘쳐나니까 이걸 보관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걸 임시 저장 시설로 보관해야 되는 원전 밀집 지역만 놓고 보면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원전도 가뜩이나 들고 있는데 네. 이걸 왜 우리가 모든 폐기물까지 위험성을, 네. 폐기물까지 우리가 보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꾸준하게 요구했던 게 수도권에 지어라. 예. 수도권에 그럼 단 1기라도 가져가서 폐기물 저장을 해봐라. 뭐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식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거는 뭐 인구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 부울경에도 800만이 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부지 확보에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어쨌든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핵 폐기물 처리 방식이 심층 처분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층 예. 처분. 예, 쉽게 네. 말하면 전용 처분 연기에 담아서 지하 500에서 1km 네. 예. 사이에 천연 안반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가 한 방식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천연 안반을 구하는 게 얼마를 뚫어야 되겠습니까? 500m. 예. 그 돈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영구 처분장 미비가 법정 미비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소통,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핀란드가요, 이제 세계 최초의 연구 처분 시설을 운영하게 된 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장을 만드는데 네. 그 해당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한 거예요. 정보 공개도 투명하게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후보지 주민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뢰도를 쌓은 겁니다. 특히 이제 연구 처분장 그 정부 감독 기관이 스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스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현지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스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83%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방패장을 만드는 걸 관리하는 독립 지위를 가진 기구가 국민들로부터 83% 지지를 받는다. 이건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예. 높은 신뢰도인데 그럼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과연 신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예. 뭐 환경단체들하고 부딪히고 주민들도 뭐 반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원전 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까? 뭐 자기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 지금 노원전을 고리 원전 2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데에서도 계속 소송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당연히 나올 수 없는 거죠. 이제 원전 마피아란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원안위의 정책 처리 과정이라든지 또 한손에 대한 환경단체들이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요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안 통과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할 게 아니라 네.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렇죠. 투명하게 해야지 이게 그렇죠. 어떻게 좀 맞습니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전은 안전하다. 원전은 경제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원전이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 발전시키는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까지만 놓고 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준화 발전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 원전은 43.8원
킬로와트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은 89.6원이고요. 육상풍력은 107.4원입니다. 네. 해상풍력은 153.5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원전이 뭐 굉장히 저렴한 그런 이제 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거죠. 또 환경성 면에서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탄소를 이제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견 타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이런 비용을 계산할 때 원전의 사고 위험 비용이라든지 일찍 입지 갈등 비용 또 아니면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자기들은 계산을 넣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게 단순히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핵 폐기물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시간만 40년이 걸리는 거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일정 비용을 첨가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사고 위험 비용 얼마나 계산했는지는 몰라도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다시피 원전은 한 번 터지면 이거는 뭐 그 지역을 다 그냥 그죠, 그죠. 뭐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 나라 지구가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의 그 남부 지방은 거의 다 뭐 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건데 회복이 이제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사고율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적어도 원전이 설치된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위험도를 평균으로 그냥 계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경제성에 대한 문제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체감하는 수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안전하게 느끼겠죠. 상대적으로는. 네. 그죠? 근데 부경 지역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진도 이제 빈도가 많아지고 그죠, 있으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임시 저장 시설까지 늘린다. 한다면 이제 그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을 원전 밀집 지역인 부경만 하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딱 탁상에 올려놓고 네. 부지도 선정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만 계속 이거를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좀 얘기를 하면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진다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드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으로 고준의 특별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산불 관련 소식인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산불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그 이슈는 이 산불 관련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건조한 날씨에 봄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경북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말라 있는 거고요. 건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또 산이 연결돼 있으니까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이제 안동시를 넘어서 영덕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안동시의 세계문화유산인 하얀마을 일대에도 지금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제 의성군 일대에서 산불을 지나던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산청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에 일단 산불이 번지고 있어서 그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 날씨를 한번 해보니까 네네. 산청 지역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진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 탓에 건조한 날씨 탓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봄철이 되면 이제 뭐 한국에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뭔가 늘 해왔던 이야기인데 왜 올해는 유독 이렇게 커질까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기후 위기하고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겨울에도 강수량이 적고요. 또 봄이 되면 이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땅과 나무가 더 마른 부분에서 작은 실화에도 이제 크게 산불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늘죠. 예전에는 이제 봄철이 되면 산불 예방 기간이라고 해서 뭐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캠페인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봄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봄이 이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우리나라 역대 산불 피해 가장 컸던 게 대부분 봄에 이제 산불로 피해가 일어났던 건데 최근에는 계절도 지역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0년대 산불은요 연평균 238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예. 2020년에 2023년까지 딱 4년 기간만 보니까 연평균 580건이에요. 그러니까 배 이상 늘었던 부분이 있고 피해 면적도 1980년도 때에는 연평균 1112헥타르 정도였는데 20년대에는 연평균 8,369헥타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 7배 정도가 그러네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이 기후 변화를 기온 상승이 땅을 일단 건조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습도와 풍속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바람의 이 방향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봄, 가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마철인 여름을 딱 제외하고 나면 사실 모든 계절이 산불 위험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발생 위험 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뭐 연평균 거의 뭐 2배 이상 늘었고 그러니까. 또 네. 거의 뭐 6배, 7배 피해 면적이 늘었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는 사계절 내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긴 하네요. 네. 예, 이런 와중에 대응 체계나 인력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래 늘 사고가 발생하면 대두되는 문제여서 제대로 된 예방이나 대비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분 조종사분의 비행 경력이 40년 정도 되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비행기는 대신 거의 30년 네, 정도 네. 됐죠. 2095년도인가부터 시작했으니까. 헬기는 보통 한 번 사면 뭐 얼마 동안 씁니까? 근데 이게 30년씩 쓰는 거 저도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방 헬기니까 수시로 뜨고 내릴 텐데 헬기의 이게 사용도가 30년 같으면 이거 정말 오래된 게 아닌가. 보통 버스 차량도 9년 정도 쓰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버스보다는 당연히 뭐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게 30년 정도에 가까운 거의 30년을 쓴 헬기였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 진화대원이나 이제 산불 감시자들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고연령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좀 쉽지가 않다. 또 산이나 이런 쪽은 부산시에도 지난 1월 기준으로 각 구군 소속 진화대원을 보니까 136명, 예. 산불 감시자가 이제 485명인데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연령은 61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3.7%.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일하는 기간이 한 6, 7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에는 예. 굉장히 이제 수익적인 면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연령 분들이 이제 많이 일하시는 것 같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서 부울경, 양산, 궁규림 관리소에 특수 진화대원은 24명이고요. 기계화 진화대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산불 감시를 맡는 지역 진화대 역시 42명에 불과해서 이게 너무 좀 숫자가 적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건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단순히 알겠네요. 봐도 우리가 이게 너무 적잖아요. 예. 그리고 이 관리소가 관할하는 면적을 보니까 총 28,298헥타르인데 1인당 관할 면적이 보니까 367헥타르.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367헥타르가 축구장 500개가 넘는 크기랍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그러니까 있네요. 한 명이 축구장 500개 넘는 규모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장비 문제도 큰데 이 의성 산불 진화에 헬기가 57대가 투입이 됐는데 시군에서 임차한 7대의 담수량이 1,000리터 미만 예. 그리고 이제 1,000에서 2,700리터 규모의 중소형도 12대에 불과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이런 대형 산불에는 네. 10,000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런 헬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이제 산불 특수 진화 차량이라든지 전문 장비 도입 부분도 당연히 약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그래서 더 필요한데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번처럼 이렇게 큰 산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건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피해 면적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앞으로도 늘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예. 하고 이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산불 뭐 다발지도 뭐 현재 산림청, 소방청의 기능이 나뉘는 부분 또 소방청으로 일원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인력이나 뭐 전문 장비 보급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뭐 경보 뭐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량이 무너지거나 또 이번처럼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였다. 인재.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더 키웠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제 산불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무작정 대피를 요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 뭐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역엔 고령자가 당연히 많고 마을의 규모도 적어서 빠른 대피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에 과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안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확보가 돼 있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도 보게 되면 밤 시간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있었고 안전 문자도 휴대폰을 통해서 전파를 되는데 고령자들은 이걸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주로 이제 피해자들이 집안 또 인근 도로 등에서 발생해 보면 즉각적인 안전 지역으로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대피 장소의 혼란과 같은 긴급 상황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권도.
빨리 예방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이 산불 지연제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스텍보다 환경적으로나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연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예. 지금 같은 대형 산불에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 산불이 이제는 뭐 일상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지연제에 대한 미리 투입 이런 부분들도 좀 즉각적으로 잘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비가 내려가지고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 14도로 시작해가지고 낮에는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교차는 영 나아졌습니다. 미세먼지도 오늘은 괜찮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많지가 않네요. 제발 이 비가 억수로 퍼부어가지고 산불을 다 진화할 수 있기를 아짐에도 두 손 모아서 기원하겠습니다. 자갈치 아짐의 18,638회 김진수, 저는 서정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자갈치 아짐에 들으러 오이소.